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 잠정 실적에 이어서 사업부별 실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이 예상대로 크게 부진한 걸로 확인됐는데 삼성이 엔비디아로의 인공지능용 반도체 공급을 시사하면서 반등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네. 오늘은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이 반도체 사업에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34억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277%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 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0.8%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79조 9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35% 증가했고요. 네. 매출의 경우에 이 분기 최대 매출을 넘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한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25조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반영하면은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최대 매출은 2022년 302조 원인데요. 그리고 이 반도체 부문도 지금 추세로라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은 10조 1,000억 원으로 72%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매출 29조 2,700억 원,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올해 초에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눈높이를 낮춰서 DS 부분이 4조 2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3조 8천억 원 가량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았던 것이죠. 네. 삼성전자는 DS 부분의 일회성 비용이 전사적 영업이익과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의 차이보다 좀 더 큰 규모였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회성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실제 실적과 시장 예상치 차이를 고려하면 한 1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 사업 안에서도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시스템 LSA 사업부의 적자가 1조 원대 중후반대로 예상이 되는 것을 보면 네. 그나마 메모리 이 사업부의 이익은 한 최대 7조 원대에 육박하면서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모리 사업부 매출은 22조 2,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했고요. AI와 서버용 수요에 대응해서 HBM과 DDR5, 서버용 SSD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 판매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네.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매출은 증가했는데 일회성 비용 증가로 실적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과 PC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부진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선방하면서 네. 실적이 더 나빠지는 건 막았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 실적은 그렇고, 네. 반도체하고 쌍두마차를 이루고 네. 있는 그 스마트폰 관련 사업이 관건인데, 이 모바일 쪽 사업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이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가 3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MX와 네트워크 사업부 합산 매출이 한 30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30조 원 가량이 MX에서 나왔어요. 스마트폰 사업부에서요. 이 두 사업부를 합친 영업이익은 한 2조 8,2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작년 3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3분기에 이제 폴드 6, 플립 6와 웨어러블 신제품, 갤럭시 워치, 링 등 어떤 신제품을 출시한 효과가 반영됐다. 이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품 스펙을 향상하면서 재료비가 좀 인상된 측면은 있으나 그만큼 매출이 늘어서 이제 2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네. 또 나머지 사업 부문 실적은 네. 어떻게 나왔죠? 이게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은 이제 네오 QLED, OLED, 대형 TV 등 전략 제품 판매 주력하는
한편 이제 서비스 사업 매출을 확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생활가전 실적도 이 비스포크 AI 신제품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실적이 또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디오 전장 사업을 하는 이제 하만 같은 경우는 매출이 3조 5,300억 원, 영업이익이 3,6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분기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제 그래서 업계 안팎에서 뭐 삼성 반도체 위기설이 좀 끊임없이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까? 이제 4분기가 남았는데 올해 이 4분기에도 스마트폰과 PC의 어떤 재고 조정과 함께 AI 반도체 수요 쏠림 등으로 메모리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성장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많아요. 네. 이에 그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 이제 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기술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할 방침이고요. D램은 HBM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32기가비트 DDR5 기반의 고용량 서버 수요에 적극적으로 또 대응할 방침입니다. HBM은 이제 인공지능용 차세대 메모리 맞습니다.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이 HBM 5세대 HBM인 HBM3E 이 제품의 대량 공급 여부가 실적 개선에 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 이 비메모리 사업의 어떤 적자를 줄이는 것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좀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고무적인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공시 이후에 컨퍼런스 콜, 그 실적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HBM3E 이제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면서 주요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를 했고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요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를 약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엔비디아의 HBM3 품질 테스트 통과가 상당히 지연되는 가운데 이 HBM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좀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네. 김 부사장은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한 70% 이상 성장했다. HBM3E의 매출 비중은 3분기에는 10% 초중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제 4분기에는 HBM3 비중이 이제 50%로 예상된다. 이게 많이 확대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일부 사업화 지연이 있어서 전분기 발표한 수준은 이제 하회하겠지만 4분기 HBM 비중 말씀드린 한 50%로 예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수의 고객 사용으로 HBM3 8단과 12단 제품 모두 판매를 늘리고 있다면서 주요 고객사의 GPU 과제에 맞춰서 HBM 개선 제품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 양산화를 위해서 이제 고객사 일정 협의 중이고 기존의 HBM3 제품은 이미 진입한 이제 과제용으로 공급을 이제 늘리고요. 네네. 이제 또 개선 제품 같은 경우는 신규 또 과제용으로 추가로 판매를 해서 수요 대응 범위를 늘려갈 것으로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5세대를 넘어서 6세대인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HBM과 관련해서 이 파운드리 파트너로 이제 TSMC와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 뭐 인공지능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HBM으로 어떤 실적의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반도체 말고 이 모바일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되죠? 네,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이제 연말 성수기가 이제 4분기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때 AI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연간 2자릿수 이상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의 매출 성장을 꾀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도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는 성장 추세를 이제 이어갈 계획이고요. 그 갤럭시 AI를 이제 고도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년 연초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를 하고요. 네. 이제 폴더블 등 플래그십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나섭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탭, 웨어러블 등 판매로 또 이제 확대를 또 할 예정이고요. 네네.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자 이제 망 증설과 신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5G 핵심 칩 고도화로 하드웨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가상화 기주국, 오픈랜 등 기술 개발에도 좀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네, 또 많이 벌어들이려면 이제 그만큼 투자도 열심히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의 3분기 시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보다 3천억 원 가량 증가한 12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규모가 8조 8천억 원 가량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계로는 35조 8천억 원이 시설 투자로만 이제 집행이 된 거고요. 이 가운데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30조 3천억 원이고 나머지 디스플레이가 한 3조 9천억 원 가량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가 좀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 투자 금액을 작년보다 한 3조 6천억 원 증가한 한 56조 7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어디에 투자되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과 DDR5 등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전환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작년 수준의 시설 투자를 좀 전망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삼성전자는 오늘 그 실적 발표회에서 시황과 투자 효율성 고려해서 라인 전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파운드리 투자를 운영 중이라면서 시설 투자 규모는 감소할 것이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좀 투자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삼성전자 사업부별 실적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주담대 만기 축소. 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좀 잘 안 내주려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은행권에서 이 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좀 계속적으로 좀 조이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이 바뀌는 주택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건데요. 이게 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이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이 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난달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네. 이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현재는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지급을 하고 있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부분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옥죄고 있고 네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죠? 이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도 상환 부담을 낮춰서 대출 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은행은 이제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이제 한 1에서 1.9%포인트 낮춘 데 이어서 연말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신용대출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모집인별 이제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는데요. 모집인이 유치해오는 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또 제한하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마침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네, 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걸 좀 걱정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또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어떤 대출 축소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뭐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이제 답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9월보다 증가폭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서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